안녕하세요, 조입니다. 반갑습니다. 드디어 제 채널이 구독자 1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모두 다 여러분 덕분이고요. 최근에 이제 2주간 제가 미국 이민, 미국 생활 관련해서 영상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구독자가 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 예전에 비즈니스 콘텐츠로 유입이 되셨든 아니면 지금 미국 생활 관련해서 유입이 되셨든 모두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한류. 제가 미국에 살면서 아직도 미국이 기회의 땅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한류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한류라는 게 지금 막 갑자기 막 이렇게 생긴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사실은 한류가 생긴 거는 블랙핑크 때문만도 아니고 BTS 때문만도 아니고 오징어 게임만도 아닙니다. 오징어 게임 때문만도 아니에요. 이제 옛날부터 굉장히 한국의 사업가나 예술가들이 미국에 진출하려고 엄청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JYP 같은 경우에 하이브를 창업한 방시혁 회장이죠. 예전에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라는 이름으로 있었는데 그 유키즈를 보니까 이제 JYP 박진영이 이제 원더걸스 때부터 해가지고 막 미국에 진출하려고 그렇게 엄청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다 실패했지만 그래서 원더걸스 멤버들한테 굉장히 원망도 많이 받긴 했는데 그 스토리를 들어보면은 이제 한국의 그런 창업가와 기업가와 예술가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이제 해외 세계에 한국이라는 걸 알리려고 한국의 제품을 팔거나 한국의 콘텐츠나 서비스를 알리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온 걸 알 수 있어요. 사실 그보다 더 앞서서 제 할아버지 저희 할아버지가 저한테 항상 이런 얘기 했거든요. 제가 중학생 때 할아버지가 태권도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질 거다. 그래서 태권도를 배워서 나중에 미국에 와서 태권도 사범해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태권도를 3단을 땄어요. 근데 그때는 뭐 이렇게 그 케이팝처럼 엄청 파급력이 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전통 무술부터 시작해서 한국의 음악, 한국의 식품 뭐 이런 것들을 세계에 알리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것들이 모두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지금의 K-웨이브, 한류라는 게 생겨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BTS의 영향이 엄청 크죠. BTS의 영향이 엄청 크고 당연히 블랙핑크의 영향이 엄청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배님들께서는 한국어를 알리기 위한 직간접적인 노력을 엄청나게 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보는 거는 미국에서는 한류가 이제 K-팝을 넘어서 K-드라마, 넷플릭스, K-컨텐츠 뭐 이런 거를 넘어서 음식, K-푸드까지 확대돼 가고 있는 거를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맨해튼에서 우리 집이라는 그 반찬가게 스타일 식당, 한식당이죠. 영상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는데 그 조회수가 벌써 1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여러분이 지금 한국에 계신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걸 보고 엄청 놀랐잖아요. 저도 놀랐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니 이런 반찬 가게 한국 반찬을 먹으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게 진짜 인테리어도 거의 없습니다. 그냥 편의점 수준이에요. 편의점보다도 오히려 더 못한 인테리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줄 서가지고 줄을 나래비로 서가지고 이렇게 한국 음식을 먹기 위해서 기다리는 걸 보면서 정말 국뽕이 차오르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근데 그 음식점 있잖아요. 우리 집이라는 음식점 거의 20년이 넘은 음식점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그래서 그 유학하셨던 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셨는데 깜짝 놀랐어요. 요식업을 하시는 대표님이 거기 진짜 오래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까지 오래됐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하우와 내공과 뭐 그런 종합적인 기술과 사업적인 테크닉이 생기어서 그렇게 성공적으로 반찬 가게를 운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하루 아침에 절대로 흉내 낼 수 있는 수준의 그런
내공은 아니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진짜로. 예, 거의 공장 수준이거든요. 어떤 구독자분께서 댓글로 거기 한번 지하 가봤냐, 지하가 거의 공장이다, 뭐 이런 유의 댓글을 남겨주셔서 아 역시 그렇구나, 예, 예상이 맞았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요. 이렇게 한류라는 게 엄청나게 유행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 기회를 잡는 분들은 분명히 오랫동안 그 관련 업계에서 일을 쭉 해오신 분들, 사업을 계속해서 온갖 풍파를 이겨내면서 견뎌내신 분들이 지금 이 한류라는 그 거대한 트렌드 속에서 기회를 잡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루아침에 이룰 수 있는 건 절대로 어디에도 없는 거죠. 아무튼 저 또한 이런 한류를 바탕으로 굉장한 기회를 목격하면서 아 나도 빨리 사업을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사업은 뭐 다양한 분야의 것들을 제한 없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은 여러분들한테도 차차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이 한류라는 게 하루아침에 생긴 건 아니고 저희 이민자 선배님들, 그리고 창업가, 기업가, 예술가 모든 국가적인 전방위적인 노력을 통해서 지금 한류라는 트렌드가 생겨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한류의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면은 제가 경험한 것들을 토대로 이렇게 차근차근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사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그 홍콩 영화, 예, 이런 거 할리우드 영화가 대세였습니다. 문화적으로 보면. 그리고 제이팝, 예, 제가 어렸을 때는 마돈나 시절이었거든요. 마이클 잭슨이랑. 예, 그렇기 때문에 팝송이라는 장르가 한국에서도 굉장히 유행을 했었고, 또 유키즈 언더블록, 예, 이 프로그램의 사실 제목은 거기 배경음악이기도 한데 뉴키즈 언더블록이라는 보이그룹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도 내한 공연도 왔었고, 그러다 그걸 보다가 깔려서 이렇게 부상자가 생기기도 했었고, 이런 식의 문화적으로는 한국이 그렇게 앞서 나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한국 영화 먼저 말씀드리면, 한국 영화 같은 경우는 쉬리를 기점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뭔가 세계에 알려진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우리도 이렇게 영화를 잘 만들 수 있다 하면서 한국 영화들이 이제 막 인기가 있었고, 그 전에는 뭐 쿼터제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외국 영화 들어오면 우리 한국 영화 다 망한다. 그래서 스크린 쿼터제 막 해가지고 외국의 영화를 어느 정도 심사해가지고 개봉을 해야 된다, 막 이런 식의 막 영화인들의 그런 저항도 많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이제 한국 영화 하면은 전 세계가 다 알아줘요. 그렇죠? 한국 드라마도 마찬가지고 시발점이 됐던 게 영화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이 한국을 그냥 엄청나게 빠르게 전 세계에 다 알려버렸어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현재 그 K 웹툰도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죠. 사실 애니메이션과 만화의 원조라고 하면은 일본을 이제 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일본이 모든 애니메이션 시장과 이런 것들을 다 이끌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일본에서 K 웹툰에서는 한국 플랫폼이 훨씬 인기가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참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 거 보면 한국에서의 컨텐츠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잘 팔릴 줄은 그 누구도 예상을 못했었어요, 사실은. 그렇게 저 어렸을 때는 이렇게 홍콩 영화 그리고 헐리우드 영화들이 인기를 끌다가 일본 음악적으로는 뭐 J-팝, 그리고 미국의 팝송 뭐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들어오면서 유행을 했었고,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한국의 아이돌 문화가 생기고, 이 아이돌 문화가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일본인 것 같은데, 그러면서 한국의 아이돌 문화가 생기면서 굉장히 팬층도 두터워지고 이 엔터테인먼트 시장이 엄청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걸그룹들이 BTS를 비롯한 보이그룹 걸그룹들이 해외에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SNS 등을 통해서 알려지기 시작했죠. 유튜브와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것들로 시작부터 아이돌이
탄생하는 시점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팬과 같이 성장을 해온 것 같아요. 특히 BTS 같은 경우는. 그러면서 굉장한 로열티, 충성심을 가진 그런 두터운 팬층이 전 세계적으로 깔리기 시작했죠. 제가 어렸을 때는 라떼는 뭐 이제 윤사마라고 해가지고 배용준 씨가 겨울연가의 주인공으로 나오면서 일본의 그 아주머니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었어요. 음악적으로는 아직까지 뭐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퍼지진 못했는데 이제 BTS가 엄청난 일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른 음악 장르부터 해가지고 한국의 아티스트들이 알려지고 또 K-팝 댄스가 또 알려지고 그러면서 전체 문화 전반으로 엔터 전반으로 확산돼 나간 거죠.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현재는 K-푸드까지 해가지고 정말 산업 전방위로 뭐 테크는 아니지만 산업 문화 전반으로 한국의 영향력이 굉장히 세진 거는 사실이에요. 사실 제가 이제 미국에 와가지고 처음에 헬스장을 등록하고 테니스 코치한테 소개받은 아주머니가 계신데 칼라라는 아주머니인데 한국어를 공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국 사람이라 그러니까 코치가 아주머니를 소개시켜 줬죠. 그래서 뭐 땡스기빙 데이, 뭐 크리스마스 뭐 이렇게 막 진짜 진수성찬을 차려놓은 그 전통적인 미국의 전통적인 크리스마스와 땡스기빙 데이를 함께 보내기도 했었고 계속해서 지금도 연락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저는 깨달았어요. 사실 저는 한류라는 게 국뽕에 취한 미디어 플레이 정도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미국에 와보니까 뭐 너나 할 것 없이 전 세계 인터내셔널 학생들도 다 K-팝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K-드라마나 심지어 조금 매니악한 애들은 영화에도 좀 관심이 많은 애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좀 어깨에 좀 으쓱했었죠. 어깨가. 그런 것처럼 지금의 한류라는 거는 실체가 있습니다. 분명한 실체가 있고 그리고 이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 결정적인 그런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티핑 포인트라고 할까요? 갑자기 막 이렇게 확산되는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는 그런 티핑 포인트, 모멘텀? 뭐 이런 거로 할 수 있겠죠. 선당 동력이 막 생기면서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는 그 구간에 지금 와 있긴 한 건데 사실 이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엄청나게 많은 선배 예술인과 뭐 정부의 노력과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뒷받침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한류가 있는 거라고 저는 진짜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 BTS에서도 BTS 멤버들도 그런 얘기 하는 것 같아요. 인터뷰에서. 선배님들이 이렇게 깔아놓은 게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참 이게 미국 이민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봐도 참 재밌는 게 1800년대인가? 그때부터 미국 이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는 아니죠. 그러면서 그 오렌지 농장인가? 그런 데서 돈을 벌기 위해서 갔던 분들이 정착하고 그러면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 있잖아요. 저 역사책에서만 볼 수 있었던 분인 줄 알았는데 이분이 거의 초창기 그 한인 그런 사회 커뮤니티를 만드는데 엄청난 공을 하신 분이었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그 한국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뭐 그렇게 경제적으로 굉장히 열악했었잖아요, 한국이. 그러면서 독립운동을 하는 시기였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1900년 초반에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제 캘리포니아 쪽에 처음에 샌프란시스코에 갔다고 해요. 그래서 1902년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서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면서 하우스보이로 취직해서 2, 3년 동안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리버사이드로 이사해서 오렌지 따는 일을 했다고 해요. 이제 캘리포니아 쪽으로 옮긴 거죠. 좀 아래로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1903년에 재미 한일교포의 단결과 계몽을 위해서 한인 친목회까지 만들어서 회장에 당선되었다고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그 미국에서 살면서 굉장히 그 한인 간의 친목을 만들고 그 커뮤니티를 만드는데 굉장한 큰 역할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LA 한인타운이 생기는데 이민자 선배님들의 엄청난 노고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1900년대부터 1900년대 초 제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의 일들인데 오늘의 한류가 비단 단순히 BTS 때문에 생긴 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이 지금 한류라는 그 거대한 유행 속에서 트렌드 속에서 이게 뭐 쉽게 끝나지는 않을 거예요. 하루아침에. 물론 근데 끝은 있을 겁니다. 또 다른 뭐 베트남이나 뭐 캄보디아나 이런 데서 또 치고 올라올 수도 있고 태국에서 치고 올라올 수도 있고 일본의 문화적인 것들이 유행이 많이 식은 것처럼 일본과 홍콩 그리고 미국의 이제 문화적인 그런 유행이 많이 지났잖아요. 이제 물론 아직까지 미국의 그런 거대한 트렌드는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만 이제 한국의 문화가 굉장히 힘을 발휘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이것도 언젠가는 끝이 있을 테고 그래서 지금 이 거대한 흐름에 올라타 있는 우리 국민들은 이번 기회를 잘 잡아가지고 해외에서 달러를 버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을 거예요. 예. 아무튼 그래요. 이 한류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은 국뽕에 차오르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보았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 나이 또래 분들은 많은 공감을 할 거예요. 어렸을 때 일본과 홍콩 문화 그리고 미국의 헐리우드 문화 뭐 이런 것들이 주류였다면 한국의 문화 K-팝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상상했던 사람이 많지 않을 겁니다. K-푸드, K-드라마, K-컨텐츠 엄청나지 않나요? 아무튼 간에 참 감개무량해요. 이렇게 지난 일들을 돌아보면.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이제 외가 쪽이 다 미국으로 이민 온 케이스거든요. 이제 큰이모가 미군 부대 PX에서 일하면서 그 미군이랑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외가 식구들을 할머니, 할아버지, 뭐 이모 할 거 없이 다 미국으로 초청해가지고 미국에서 살고 계시죠. 할머니,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런 미국의 환경에 굉장히 익숙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그런 제품들 큰이모가 항상 한국에 오면은 선물로 비비탄 총 뭐 이런 거 사오고 그랬었거든요. 물론 공항에 걸려가지고 들고 오지 못한 경우도 많았는데 아무튼 뭐 RC카 뭐 이런 것들 큰이모가 어렸을 때 많이 사다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은 바나나라는 과일이 굉장히 흔해졌잖아요. 그래서 뭐 이만큼에 2,000원, 3,000원 밖에 안 하는데 저 어렸을 때는 바나나가 굉장히 귀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특별한 날, 뭐 생일날 뭐 이런 때만 먹을 수 있었던 아주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뭐 옛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끝이 없는데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